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우선 21년도부터 제가 이제 삼성전자, 비트코인 망하는 해다라고 경고드렸고, 22년도에는 미국 증시 대폭락, 부동산 대폭락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은 역사적 폭락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테슬라 100달러 갑니다라고 경고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또 다시 경고를 드리는 게 테슬라 50달러, 애플 80달러 갑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주식 시장을 보실 때는 뭐 기업을 공부해 봤자 사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보다 내 뒤에 내가 산 주식을 살 사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화폐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식에서 화폐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고 사람들이 여유가 많이 생기면 화폐가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관점을 보셔야지 주식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시장이 얼마나 나쁜지를 제가 21년도부터 예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예상한 게 이제 바로 자동차 시장이에요. 못해도 몇백만 원이 있어야 할부를 더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이. 재고가 늘어나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22년도 10월부터 현재 이제 12월이죠. 약 두 달 뒤에 재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조금 나가는 외제차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고차 시장인데,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달 전에 재고가 12,000대였어요. 12,000대. 근데 갑자기 두 달이 지났는데 벤츠 재고가 14,000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전 차종이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가 차량을 좀 보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대략 1800대에서 2200대로, 그러니까 무려 그냥 대략 20% 가까이 재고량이 늘어난 거예요. 재고량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싸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이런 거 구입하실 분들은 내후년쯤에 이제 그때 사시면 자동차가 너무 싸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이제 20% 정도 폭락을 할 거예요. 중고차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그 자동차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게 중고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차들이 폭락을 해요. 신차들이. 중고차가 상대적으로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신차 가격도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가에서 할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되고 24년도쯤 사시면 할인을 정말 많이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한 대 사는데 경차를 한 대 붙여주는 거죠. 뭐 장난스럽게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천만 원이 할인되는 시점이 24년도쯤이 될 것이다. 자영업 하실 분들은 언제 해야 된다? 24년도에 하면 권리금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뭐 시설물들이 있다. 뭐 그런 걸 공짜로 준다. 나 장사 못 하겠으니까 제발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권리금을 많이 붙여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권리금이 없어져요.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중고차 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돈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장에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차가 두 대, 세 대 있는 집들이 한 개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리스나 렌트, 업무용으로 뽑았던 차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불필요한 주차장에 오래 세워 있는 차들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고가 최대한 많이 늘어나서 이제 정점을 딱 찍어야 돼요. 재고가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이제 재고가 빠지는 시점이 경제가 바닥칠 시기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 상승기가 될 것이고, 제가 이제 22년도는 이제 겨울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토끼해가 되면 사람들이 뾰족해진다고 했어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조금 가까이 가면 괜히 화내고, 이게 이제 토끼해가 오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증상이고요. 사람들이 예민하고 민첩해진다는 거예요.
뭐 시장에 갔는데 500원만 깎아주세요. 300원만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했는데 안 깎아주면 안 사.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해심이 부족해지고 예민하고 민첩해진다는 거죠. 안 깎아주면 안 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판매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배달의 민족의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뭐 김치찌개를 2만원에 팔던 사람들이 19,000원, 18,000원, 17,000원. 그 다음에 배달료 같은 경우도 겨울이 지나서면서부터 뭐 5,000원 받던 곳들이 4,000원, 3,000원, 2,000원 안 받아요. 사장인 제가 직접 공짜로 배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냐? 출혈 경쟁을 한다. 인적 자원의 몰락인데 경쟁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를 사람들끼리, 업체들끼리, 사업장끼리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값을 주고 더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장님들이 갑질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내년이 돼서부터는 이제 소비자가 갑이 되는 형태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몰락, 내가 가게를 폐업한다, 내가 옆 가게 사장님하고 싸운다, 손님 가지고 싸운다, 가격 가지고 싸운다. 누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자리가 널리고 널려서 뭔가 선택적으로 고르고 골랐는데 내년부터는요, 내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장들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자리가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후진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힘든 것도 좀 참아야 되고, 예전에는 그냥 안 할래요 이랬는데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바뀝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관점들인데, 자, 제가 이제 시장에서 몰락하는 주식들과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어요. 이제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는 올라갈 주식과 올라가지 않는 주식으로 분명하게 갈립니다. 제가 2005년 이후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 2010년도 이후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17만원까지 56배 상승했습니다. 56배.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5,400원에서 46만원까지 86배 상승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달러에서 400달러까지 400배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종목보다 삼성전자가 우위하고 저평가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50배, 80배, 400배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대략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 이후로 봤을 때 만원짜리에서 지금 가격이 5만원이니까 사실 5배 밖에 상승을 안 한 거고요. 고점 기준으로 봐도 9배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저평가다, 회사가.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는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거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오르고 만 주식들 같은 경우는 미래가 좀 보장이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몇백 배가 오른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이런 회사들은요, 나중에 이제 크게 올라갈 힘이 왜 부족해지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면 얘네들이 다 팔아먹어요. 자, 순서대로 1부터 100까지 이 지점까지 7만원 오면 판다, 8만원 오면 판다, 9만원 오면 판다. 이게 이 층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내 가격, 이 가격 위로 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못 올라가요. 엄청 오랜 시간 기다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관련주보다는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카카오, 네이버가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돼요. 앞으로 대세는 바뀝니다. 이 전성기라는 게 다시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신사업에 주로 투자를 해요, 결국에. 그게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었고, 이제 그 열풍이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꺼진다고 말을 했던 거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열풍이 끝났어요. 메신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열풍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가상, 이런 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를 매수하셔야 되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삼성,
LG, 그 다음에 현대, 이런 유들의 주식이 이제 바닥치고 제대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로봇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이 세상이 본격적으로 이 로봇에 주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 관련된 주식을 사셔야 되고, 자동차로 로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배달 자동차. 근데 자동차를 잘 만들고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가 되잖아요. 현대. 이 현대차라는 회사가 왜 좋냐면 아우디나 BMW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 BMW, 포르쉐 같은 이런 회사들은 사실 자동차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인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전혀 방향성이 달라요.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그러니까 드론으로 뭔가 택배를 배송하는 그런 제품들을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갈 거예요.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움직이는 자동차를 넘어서 이걸 상업화할 수 있는, 배달원이 필요 없는 이런 로봇 분야, 드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몇 년 안에 그런 제품들이 상용화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냐면, 이게 현대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보다 더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향해서 가는 건 사실이 맞죠. 그건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이제 주식을 보실 때 항상 월봉으로 보시라고 했죠. 월봉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대차를 제가 8만원 정도의 강력 추천을 여러 차례 한 몇 달 동안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표가를 27만원까지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27만원 넘어갔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봐야겠죠. 우선적으로 바닥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 10만원. 현대차 바닥은 딱 10만원 정도가 맞고, 10에서 12만원이고, 경제 대공황 오면 다시 예전에 그 바닥 쳤었던 뭐 8만원, 이 3종 라인 중에 한 군데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한 요 정도라고 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 정도면 이제 전 세계 1위 바퀴 달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분업이 될 거예요, 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직원들도 다 잘려나가고 공장들도 다 없어져요. 근데 이 회사들이 뭐가 남냐? 브랜드가 남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가지고 이 공장만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브랜드만 붙여서 이거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회사가 따로 이제 분업화가 된다는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우리 자동차 좀 현대 너네가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카카오에서 현대차한테 우리 전기차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하고 공장하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분업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브랜드가 생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노조들이나 이제 인적 자원에서 분열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회사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더하고 뺐을 때는 차라리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는 것보다 생산시설을 다른 회사한테 맡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 브랜드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공장이나 이런 분야를 뭐 기아나 현대, 삼성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윈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현대차가 자기네 그 자동차만 찍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주면서, 그게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LG그룹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구조로 성장할 거예요. 서로의 이점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가치가 미국 기업들의 가치를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 버터들이, 외인들이 한국인들을 동경하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뭐 한국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그거 한번 타보고 싶다. 야, 제네시스는 부자들만 타는 거래. 이런 이미지로 완전 탈바꿈이 될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뭐 노랑머리들이 한국 연예인들을, 검은 머리들을 동경하듯이
실제로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걸리고 걸려서 완전히 동경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런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도 뭐 5배, 10배까지도 쉽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하면서 한국에 관광 오듯이 외국인들이 이 한국 주식들을 지금부터 사서 모을 거란 말이죠. 이 전성기인 나라가 이 순위가 늘 바뀝니다, 결국에. 여태까지는 그게 미국이었고, 과거에는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한국이 대세 상승기를 탈 거라고 봐요. 한국의 미디어 산업이나 인적 자원, 뭐 노래를 불러서 외국인들의 돈을 매일매일 뺏어오고 있잖아요. 인구 대비 이렇게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가 한국 말고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